안에서 신체가 갖는 위치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요. 클라인 이론에서 신체는 욕동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아니지만 욕동을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그녀는 유아를 이렇게 묘사한다. 유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사랑과 증오,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격정을 표현할 어떤 언어적, 운동적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그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는 매우 원시적이고 미숙한 방식으로밖에는 그것들을 표현해낼 수 없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 따라서 유아의 신체 각 부분과 기능들은 신체적 표현을 위한 원시 문법적 기표들이 된다. 그는 사랑과 증오의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 이 신체적 언어를 사용한다. 증오는 신체적 자원들을 무기로 이용한다. 증오를 경험할 때 신체의 각 부분과 기능은 그의 외부와 내부에 있는 대상들을 파괴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리비에르는 아동의 신체적 무기를 다음과 같은 목록으로 제시했다. 배변 활동, 방구 끼기, 그리고 오줌 누기 등은 모두 불태우고 부식시키며 독을 뿜는 행위들로 느껴진다. 유아의 환상 속에서 배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신체 기능들은 공격성을 방출하고 투사하도록 요구받는다. 팔과 날이든 대상을 때리고 차고 짓밟을 것이다. 입술, 손, 손가락은 대상을 빨고 붙들고 꼬집을 것이다. 이빨은 대상을 물고 갈갈이 찢고 자를 것이다. 입은 대상을 개걸스럽게 먹고 삼키고 그리고 죽일 것이다. 눈은 응시하고 꿰뚫고 관통함으로써 대상을 죽일 것이며 유아가 예민한 청각으로 고통을 받았듯 입과 입김은 소음을 내므로써 대상을 상처 입을 것이다. 어마무시해요.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아이의 판타지 속에서는 이게 우리의 신체 모두가 웨펀이라는 얘기예요. 특히 아이들의 초기에 공격성을 엄청나게 타고났기 때문에 이런 판타지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표현들이 멜라니 클라인의 판타지를 이해하는데 더 많이 이해가 됐어요. 정말. 그래요. 임상적으로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설명해내는 게 우리가 초기 환자들 볼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초기 환자들은 아이들의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의 정서하고 우리 초기 환자들이 비슷한 점에 초기 환자들은 거기에 어린 시절의 정서에 고착되어 있는 픽세이트되어 있는 환자들이 가능성이 아니면 폐행에 있거나 고착 지점이 아주 초기 지점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판타지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놀이치료 같은 모래놀이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임상 감독 과정에서 아이들이 판타지를 표현한다. 충분히 표현해야지 치유가 일어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셔요. 예, 예. 근데 그게 뭔 말일까? 이제 왜 무의식적 판타지를 뭐 그걸 왜 그래야 돼? 이렇게 그냥 단어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안 갔는데 예, 예. 이게 어떤 자아의 어떤 정서적 발달 과정으로 초기 대상 관계에서 이해를 하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 모래상자 안에서 동물을 갖고 정말 별짓을 다 하거든요. 별짓을 다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초기 환자 내지는 어린아이 치료에서 많은 경험 속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 동물들을 막 머리도 따고 거기다가 막 입에다가 모두 집어넣고 물을 쏟고 묻고 막 그 찌르고 그래서 아 이게 쟤들은 왜 저럴까 이렇게 그냥 그래도 저게 재밌나 보다 하고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적인 긴장이 확 빠져나가고 또 변을 보러 가요. 그 성인도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신체와 어떤 정신의 관련성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처음에 두려워지거나 공격성을 느끼면 화장실 바로 가는 환자들이 꽤 생기죠. 그러니까 어떤 아주 불편한 것이 자기 신체를 공격하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긴장이 된다고 하는 거, 이 사람은
그 나쁜 것을 배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자기 안에 있으면 이걸 견딜 수가 없겠죠. 자기를 공격하는 어떤 것들이 자기 안에 지금 자기 신체를 공격한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정신이나 모래놀이 치료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묘하게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별개가 아니고 모두 정신분석의 인사이트 중에 일부를 가지고 가서 그 그렇죠. 독려한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 그래서 이게 제 안에서 통합이 안 되고 있다가 이러면서 뭔가 이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뭔가 배설하는 게 뭔가 거기에 좀 나쁜 것을 이렇게 배출하는 그 어떤 그 심리적인 문제에 관해서 그렇죠. 신체적인 언어를 통해 신체적인 언어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죠. 유아의 신체의 각 부분과 기능들은 신체적 표현을 위한 원시 문법적 기표, 시그니파이어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어란 얘기예요. 자기 바디가 언어고 어쩌면 자기 바디가 하나의 무대예요. 무대이기도 하고 이게 어쩌면 이 티어터가 자기 바디예요. 자기 바디에서 온갖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자기 바디를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랭귀지가 없다고 하지만 어쩌면 신체가 이 사람 아이들의 랭귀지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볼릭한 미닝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교수님 그 신체화를 나타내는 환자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 많이 있죠. 예. 근데 이분들을 그러면 어떤 자아의 발달 수준으로 볼 때 많이 유아기적인 그렇죠. 아주 초기 환자들이에요. 신체화가 심한 분들은.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랭귀지로 표현해드리지 못하는 어떤 것들. 그렇죠. 언어로 표현한. 초기에는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언어가 없기 때문에 자기 바디를 통해서 어떤 것들은 자기의 바디가 불편해지면 아이는 어떻게 느껴요? 누군가 나쁜 대상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래서 신체화를 겪는 환자와 이 초기 대상 관계에서 아이들의 판타지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어떤 일들이 굉장히 있겠구나.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초기의 판타시도 있지만 또 그게 아이들이 놀이치료 속에서 그 판타시가 다 여기 이 판타시하고 다 연결이 되죠. 아주 초기에 아이가 자기 신체하고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판타시가 조금 더 아이가 성장하면서 장난감을 통해서 또 모든 판타시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놀이치료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 클라인이 아주 훌륭한 기여를 한 게 놀이치료를 어른들의 정신분석 치료하고 같은 반열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놀이 자체가 프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얘기죠. 아이들은 이 놀이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정서들이나 자기 안에 있는 충동이나 자기의 기억이나 많은 것들을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죠. 어른들의 프리 어소시에이션 대신에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해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정신분석적으로 돕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해내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상징하고 이 놀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상징의 뒤쪽에 있는 기본 정서는 무엇인가? 이건 어디서 왔는가? 이런 쪽에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랑은 혹은 생명 본능은 신체의 지원들을 선물로서 사용한다. 아동이 사랑할 때 신체의 각 부분과 기능은 그의 외부와 내부에 있는 대상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사랑은 과거의 대상에게 저지른 잘못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아직도 대상에 살아있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리비도적 환상과 욕망을 사용한다. 여기서 사랑은 신체 자원들을 선물로 사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마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걸 선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원들이 예. 생각은 안 나봐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죠? 우리가 배변을 하는 것 자체가 똥을 놓는 것 자체도 어떨 때는 공격성, 나쁜 대상에 대한 공격성일 수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선물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변을 누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대상에 대한 선물, 자기가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선물로서 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어떤 정서인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똥분서가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똑같이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면 생명 본능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 본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각 신체가 사용됐을 때 그 사용이 표상하는 것, 상징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표상하는 게 다를 수 있죠. 클라인 체계 안에서 각각의 신체와 기능들은 사랑과 증오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유아에게 젖을 먹이든 어머니를 소모시키는 일일 수도 있고 어머니와의 사랑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소변 보기는 불로 태우는 증오와 파괴의 표현일 수도 있고 어머니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물하는 보상적인 행위의 표현일 수도 있다. 대변 보기는 폭발시키거나 초기 항문기, 독살시키고자 하는 후기 항문기, 아기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의 이론에서 동기는 신체적 긴장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이 긴장은 특정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동의 심리적 파생물은 그 목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즉 신체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 육동의 의도가 결정되고 그 의도에 따라 의미가 결정된다. 내가 오타가 났네요. 클라인에게 행동의 동기는 감정과 열정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러한 감정과 열정들이 자체를 표현하기에 알맞은 신체 부분과 기능들을 선택한다. 그녀에게 신체적 과정들은 욕동의 긴장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본래 심리적 요소인 욕동은 자신의 목적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적 행위를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그녀가 욕동이라고 부른 것은 정서적 경험을 통해서 발생한다. 행동의 의도 또는 의미는 신체적 원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욕동에 의해서 신체적 활동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죠. 그 행동의 의도는 신체적 원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건 프로이드의 견해예요. 그래서 프로이드에서 역동은 신체로부터 발원한다. 그 신체에서 모든 심리적인 모티베이션의 연원은 소스는 신체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클라인은 역동이 신체를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신체로부터 역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역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사랑, 미움 이런 정서들의 덩어리를 어떤 역동이라고 봤어요. 그럼 이 역동이 역동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은 신체를 통해서 표현한다 이게. 그래서 역동이 신체에서 왔다가 아니라 역동이 신체를 사용한다. 한쪽에서 전혀 다른 얘기죠. 클라인은 다양한 정서 경험으로 욕동이 신체를 사용한다고 봤고 프로이트는 신체에서 발생한다고 봤다. 그렇죠. 그녀의 견해가 프로이트의 견해와 직접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것은 그녀가 대상의 본성을 설명할 때였다. 클라인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대상은 항상 본능적 목적의 대상인 반면 자신이 말하는 대상은 본능적 목적뿐 아니라 유아의 정서, 환상, 불안, 그리고 방어들을 포함하는 대상관계를 목적으로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후기 논문들에서 클라인은 자신의 욕동 개념이 단지 신체적 긴장만을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타자와의 충만하고 열정적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클라인은 만족은 음식 자체만큼이나 그 음식을 주는 대상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수유 그 자체만큼이나 아이가 어머니의 젖가슴을 가지고 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놀이는 어머니와 아기 사이의 사랑의 대화인 셈이다. 여기서도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예. 아동이 어머니를 욕망하는 것은 신체적 만족을 초월하여 보다 충만하고 보다 개인적인 인정받음을 추구한다. 따라서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이해받기를 원한다. 아동은 젖가슴 그 자체를 단지 신체적 대상이나 혹은 신체적 만족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선한 모성, 고갈되지 않는 인내와 넉넉함의 원형으로부터 경험한다. 자신과 프로이트의 상당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클라인은 자신이 사용한 용어가 프로이트의 생명 본능 및 죽음 본능 개념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들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로이트와 대부분의 추종자들은 그녀의 이론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로이트는 여기서 클라인이 참 어려웠던 게 자기 생각에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충분히 자기가 가장 잘 발달시켰다고 하는데 프로이드의 추종자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특히 어떤 면은 정신분석 쪽에서 본다면 자기 아버지 격인 프로이드가 자기 친딸만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딸들의 전쟁에서 엄청난 갈등들이 발생한 거라고 보이죠.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영국에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프로이드가 따뜻한 눈으로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봐주지 않고 내 이론과 너무 달라라고 하는 태도가 굉장한 상처가 됐겠죠. 프로이드는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을 각각 창조와 파괴를 담당하는 생물학적 조직의 속성, 복잡한 생물학적 구조로 생각했다.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은 각각 자신을 연결시키거나 파괴시킴으로써 각각 리비도와 공격성을 표현한다. 클라인에게 있어서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은 개인적 경험 안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개인의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다. 리비도적 환상과 공격적 환상은 처음부터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의 정서적 표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참, 클라인 이론이 철학적 차원에서 경험적 차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녀는 프로이트의 이론과 결별을 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